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네, 12월 23일 절대 납득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매우 힘든 황당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제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었죠. 상식에 기반한 적법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결코 없었습니다. 지난 30여 차례가 넘는 그 공판들을 이어오면서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혐의점들, 그 무엇 하나도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선고는 징역 4년의 실형에 벌금 5억 원, 거기에 추징금 1억 3천만 원이 선고가 되었다라고 하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 사법부의 황당한 재판 결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좌절감, 실망감, 분노까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 관련된 속보를 전달드리면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불법적인 판사 사찰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그 판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판사들이 자신에 대한 그 기피 신청, 재척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 좀 희망적으로 이 상황들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오늘 자신들에게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해 불가의 재판 결과를 내놨죠. 재판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총 5가지죠. 자본시장법상의 그 거짓 변경 보고 혐의,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님의 오촌 조카 그 조범동 씨와 함께 업무상 횡령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 그리고 그 밖에도 증거 위조 교사와 증거 은닉 교사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위조라는 사문서 위조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죠. 그러나 그 이외에 나머지 총 8가지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대단히 편파적인 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재판부의 그 문제 그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난해 9월 6일 날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하는 그 신청을 냈었죠.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12월에 공소장을 또 넣었어요. 그렇게 2가지에 대한 공소장이 진행이 되어 가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선고 결과는 9월 6일에 기소한 첫 공소장의 사문서 위조,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를 한 거고요. 공소장 변경이 통하지 않자 12월에 또 넣게 된 그 위조 혐의에 대한 추가 공소장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첫 공소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두 번째 공소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기이한 선고를 내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재판부의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 그러니까 무죄로 판단한 혐의점인 위조교사와 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 그 무죄라고 해놓은 요소조차도 양형의 요소로 삼는 황당한 선고를 합니다. 무죄로 판단은 했지만 그거 처벌하는 데는 근거로 삼겠다. 그래서 근거로 삼았다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위법한 수집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 논란이 되어 왔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관련된 내용, 이미 제출 과정에서 김조교라는 분이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하죠. 진술서를 작성하는 그 과정에서 검사들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 똑바로 제대로 쓰지 못하면 징계 처리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강압적인 어떤 검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걸 무려 2차례나 법정에서 진술을 했죠. 그뿐 아니라 이에 대해서 그 정경심 교수님 측에서는 김조교는 애초에 이미 제출해야 할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이거였습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이미 제출이라는 명목으로 입수된 그 PC 2대에 대해서 김조교는 PC 보관자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출할 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정상의 위법성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제출할 때 그 동의서라든가 포렌식을 할 때 있어서의 참관 확인서를 그걸 쓰는 과정에서도 검사들의 강요는 없어 보인다. 김조교의 그 진술을 한마디로 싹 다 무시를 해버리고 이번 판결에서는 그거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더 어이가 없는 건 뭔지 아세요? 이미 제출과 포렌식을 한 이후에 본래 이제 그 검찰에서 해야 할 조치라고 하는 게 입수자에게 이런 걸 줍니다.
전자정보 상세 목록, 이걸 그 즉시 줘야 하는데 검찰에서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본다, 이렇게 이번 재판 그 선고에서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절차라고 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니까 위법하게 수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무조건 채택하겠다, 이런 판결을 내렸죠. 다음 네 번째, 이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이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반성한 적이 없고 그 입시와 관련한 여러 허위 문서를 만들고 한 것에 입시 방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줬다. 또한 최성해 전 총장을 비롯하여 여러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법정에서의 발언이 해당 증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그렇게 보인다, 이런 내용의 비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수십여 차례 공판 과정에서 최성해 전 총장의 허위 진술과 허위 물증에 대해서는 이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최성해 전 총장의 허위 진술에 대해서도 오히려 피고인이 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양형 요소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정당한 방어권 보장이 어째서 해당 증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는 말로 양형의 요소로 포함을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결코 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 그 조국 전 장관 딸이 인턴 활동 중에 아프리카 케냐로 이제 의료봉사를 가고자 계획을 또 세우고 그 해당 내용을 미리 이제 최성해 전 총장의 연구 지도를 또 했던 정모 교수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이메일을 또 보냈던 그 건의 경우에도 정모 교수가 이 법정에 나와서 사실은 그런 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경심 교수님 측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일 보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됐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님이 해당 정모 교수에 대한 이 진술에 대해서 이거 오류가 있다, 이 오류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짚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짚었지만 재판부는 이것도 역시나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당한 정경심 교수님의 그 방어권 행사조차도 재판부에서는 이걸 딱 막아세우고 비난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난뿐만이 아니라 해당 방어권 행사를 재판 결과에, 그러니까 양형 요소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해왔던 모든 증언, 모든 진술, 모든 변론,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배제시켰다라고 하고요. 이를 참관했던 빨간아재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치 변호인이 없이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의 주장만 재판부는 인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 재판을 맡은 3인의 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 일단 이들은 아주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판사, 그 불법 사찰 대상이 된 그러한 판사들이죠. 특히 해당 판사 사찰의 문건에 보면 이들 중에서 임정엽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이라든가 주변 분위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법과 원칙보다는, 정의보다는 분위기에 따라서 잘 흔들리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표현이 되면서, 즉 검찰이 요리를 하기 굉장히 쉬운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초 해당 재판을 맡았던 김일희 부장판사의 후임 판사로 온 인물인데, 지금껏 검찰 측에서의 어떤 주장과 의견에 대해서만 계속해 그 검찰의 손을 들어준 친검찰 판사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임정엽 부장판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했을까요? 지난 4월 29일 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그 딸에 대해서 논문 제1저자를 이제 부여를 했다라고 하는 단국대 장영표 그 교수가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자, 이때 임정엽 부장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당신이 무슨 변호인이야? 그러니까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는 그 증인에 대해서 강한 질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뿐이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6월에도 그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증언을 하자 증인이 뭐 피고인의 변호인이냐, 그게 무슨 대답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질책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 8월 27일 정경심 교수의 26차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시 법원에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자 출석한 증인에게 갑자기 마이크를 붙잡고서는
위증죄 경고하겠다. 우리가 위증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이게 다가 아니죠. 9월에도 있었어요. 조국 전 장관님이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조국 전 장관님이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검찰들 질문 계속해라 라고 질문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이 검찰의 그 주장에 반박하려고 할 때는 반대로 증인은 질문만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제지를 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수십여 차례의 그 공판에서부터 임정혁 부장판사의 경우는요, 결코 재판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재판장이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 드러내고 있다.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재판장이 선수로 뛰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편향적, 편파적으로 재판을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자가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에서 이 양형의 요소를 결정을 짓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만 단순히 여론 분위기에 잘 흔들린다. 그러니까 검찰 측의 판사 사찰 문건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 30여 차례가 넘는 그 공판이 이어지면서 언론들이 검찰발 뉴스들만 쭈르륵 쏟아내왔고 그러한 가짜 여론에 휘둘리면서 임정혁 판사가 겁을 먹고 여론을 따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결코 그런 문제로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죠. 피고인 정경심 교수의 정당한 그 방어권 행사도 맞고 증인들의 진술 거부권 행사도 맞고 그리고 증인들이 하는 그 의견들에 대해서조차 강한 질책을 하는 그런 등의 검찰을 적극 대변하는 재판부의 그 과도한 재판 개입이 드러난 겁니다. 임정혁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다른 판사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그 임정혁, 권성수 그리고 김선희 부장판사 이 세 사람의 공통된 그 합의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든 겁니다. 검찰의 그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이 대단히 치욕적인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릎을 꿇고 불의의 무릎을 꿇은 거죠. 참고로 이와 같은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님 측 그 변호인은 김칠준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죠. 23일 오늘 이 재판이 끝나고 나오자마자 그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결 선고에 대해서 대단히 당혹스럽다. 전체 판결에 대해 동의를 하기 어렵지만 특히나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 구속의 그 사유까지 변호인단으로선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이것을 다툴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런 말을 했죠. 재판부가 그 입시 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싸우고자 했던 그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법정 선고에서도 이 선입견과 함께 반복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그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해가지고 모두 유죄가 되어서 실망스럽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헌법의 원칙에 의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유까지 법정 구속이라든가 이 양형의 사유로서 이를 문제 삼는 게 과연 적절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이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억울함과 이 사건의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짧게 정리를 하자면 오늘 재판부가 내린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라는 정말 최악의 이 선고는 매우 적법하지 못한, 매우 정당치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자신들 사법부에 대해서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님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는 너무도 큰 충격이다. 검찰 수사에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된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고 이건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이런 시련들이 어쩌보면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모양으로 보이고 즉시 항소해서 다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심 판결의 결과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절망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은 또 오죽하시겠습니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시밭길 결코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결코 이 검찰과 사법부의 이와 같은 불의에 당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사법부와 검찰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역시나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